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는 대형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FOMC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연이어서 유럽과 일본에서도 통화정책 회의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거기에 기업들도 속속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GDP도 발표됩니다. 내일은 우리나라에서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게 되고요. 현지 시간으로 27일에는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엇갈림에서 출발했던 우리 시장은 지금도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비교해서 코스닥이 지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포스코 그룹주들일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장중에 시총 4위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감까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민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집중호우가 있었죠. 이렇게 되면서 농산물과 가축 피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밥상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 이달 10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산가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농경지 3만 1,064헥타르가 침수, 유실, 매몰됐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07배에 해당하는 피해 규모인데요. 닭, 오리, 소 등 폐사한 가축은 무려 69만 3천 마리에 달했습니다. 이런 극한 호우의 파급은 8, 9월 물가지수부터 일정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는 현재 이미 불안한 실정입니다. 6월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대비 2.3% 올랐고 이 중 식품 부분은 4.7%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4월부터 2달째 3%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지수는 채소, 과일, 생선, 해산물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55개 품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집중호우 영향을 받아 당분간 불안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지난달에 2%대로 내려앉았던 소비자 물가를 다시 자극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오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 기조 자체는 둔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전반적인 시각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불확실성이 높고 변동성이 큰 상황이어서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수산물이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전체적인 물가 안정세 기조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2% 소비자 물가와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생활물가 지수의 괴리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는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두 지수의 농축산식품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채소료의 경우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비중이 1.69%지만 생활물가 지수에선 2.5%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수해로 인한 가격 불안이 커지는 농축산물 품목별로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추, 시금치, 닭고기에 대해 최대 30%의 할인을 지원하고 닭고기에 대해선 8월 중으로 할당 관세 3만 톤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반등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올 상반기 부동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오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8,1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7.1% 급증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사상 최대 기록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가입자 증가에 따라 상반기 주택연금 지급액도 전년 대비 35.7% 급증하며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해지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14.8% 감소한 1,633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주목할 것은 주택연금 수령액이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시가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집값이 하락세를 타고 있을 때는 한시라도 빨리 가입 신청을 해야 월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본격적인 반등을 예상하긴 어려운 만큼 서둘러 주택연금 가입에 나선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증가세가 뚜렷한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게 될까요? 네, 주택연금 가입은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을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12억 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기준인데요.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가 통상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17억 원까지의 주택 보유자들의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14만여 가구가 추가로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해외 주요국들이 대체로 금리 인상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일본은 초저금리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처로 일본을 주목하게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떨까요? 네, 해외 주요국들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안정적으로 저금리 통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신임 중앙은행 총재도 계속해서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금리 변동 불안감을 덜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퉈 엔화 채권 발행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 2분기 발행한 엔화 표시 채권은 4년 만에 최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 금융그룹 BPC가 이달 초 1,977억 엔어치의 사무라이 채권을 발행했고 대한항공이 지난달 200억 엔, 페이팔이 900억 엔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발행액이 크게 늘어났다면요. 판매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올해 엔화 채권 판매도 5년 만에 최대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주요 외신들은 올 4월 이후 엔화 채권 판매액은 1조 4,400억 엔, 우리 돈으로는 약 14조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과 한국투자증권, 프랑스 BPC 은행은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공모가를 책정했습니다. 이에 엔화 채권의 현재 수익률도 2012년 이후 최고인 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일본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엔화 채권에 대한 열기는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민세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후장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오늘부터는 최유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최유정입니다. 우리 시장 7월 FOMC를 앞두고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을 했고요. 소폭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가 강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종목별 장세가 강한 만큼 오늘 양시장은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뉴스와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사상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공시를 통해 2분기 매출 8조 8,654억 원, 영업이익 3,572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분기보다 7%, 28%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7조 1,720억 원, 6,367억 원 규모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 이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퓨처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 2분기 매출액 1조 1,930억 원, 영업이익 521억 원의 경영 실적을 냈다고 공시를 냈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5%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5.6% 감소했습니다. 올해 2분기 순이익은 43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 줄었습니다.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올해 2분기 매출액이 5,80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48억 원, 76억 원으로 각각 25.9%, 43.8% 감소했는데 신차 판매 부분의 정상화로 1분기 대비로는 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하이소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소닉은 71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부품 제조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이소닉이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해 본격적인 횡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이소닉은 이번 제조 설비 공급을 기점으로 2차 전지 신사업과 관련해 설비 분야에서 부품, 셀 공정까지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장 뉴스와 공시 살펴봤습니다. 스피드 뉴스앤공시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과 다뤄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안이 시행됐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 기조에 따른 동맹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이날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 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 수출 시 개별 허가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포괄 허가 지역인 미국과 한국, 대만 등 42개 나라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섹터 내에서 약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수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미국과 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펴봤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나라인데 관련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일본 업체들은 매출의 한 30%가 없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먼 미래 아니면 뭐 당겨진 그런 시점에서 반도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가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표면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표면적인 해석은 버려야죠. 지난 몇 년간의 사례로 미루어 봤을 때 그와 같은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대놓고 지금 중국 반도체를 견제하려고 하지만
뭐 지금 인텔, 엔비디아 여러 지금 반도체 CEO들이 미국 정부에 대놓고 반도체 규제 풀어라, 일시적으로라도 풀으려고 하고 있죠. 네. 그들이 이제 중국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미국 쪽에서 짓는 반도체의 총량이 적어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완제품이나 생산되는 반도체 숫자만큼을 채워줄 정도로 규모가 이제 커지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적어도 2, 3년의 기간은 필요하고 2, 3년 후에도 어찌 될지 알 수 없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텐션을 높이면서 반도체 규제했을 때 마치 뭐 반도체 업체가 망할 것처럼 많이 네.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일본 업체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일본이 상대적으로 수요 쪽에서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막히니까 절반 이상의 매출이 한국 기업에 하고 있는 그들이 먼저 움직여서 한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유럽이나 중국 법인의 생산량을 전부 한국 쪽으로 돌리는 등 우회로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언론에서 난리쳤던 거에 비해서는 전혀 큰 문제 없이 그 관련된 소재들, 3가지 규제했던 소재들이 모두 크게 뭐 흐름 없이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뭐 발빠른 대응 이런 것도 영향을 줬을 거고, 그다음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제 수주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늘린 그런 것에 기인하고 있다라고도 봐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국에 규제한다고 해서 일도 양단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따라서 저는 뭐 중국과 일본도 우회로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것은 실제로 생산량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가격이 아주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쉽게 그런 시그널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최근에 6월 달에 반도체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면서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중국 반도체 수출 좀 제한과 관련해서는 표면적인 해석은 버리는 것이 좋겠고, 최근에 반도체 업황 내에서 생산량과 가격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도체 뭐 재료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려감 때문에 하락하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 오늘 장에서 반도체주 주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변동성도 비교적 큰 편인데요. 역으로 뒤집어 보면 6월 달에 지수 대비 반도체 장비 소재의 수익률이 월등했습니다. 2차 전지 6월 달에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죠. 7월 달 들어서 2차 전지가 워낙 두각을 나타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6월 달에도 뭔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제로 4월 고점 이후에 주요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전고점을 향해 가는 중이었지 전고점을 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뭐 많게는 뭐 100%, 적게는 뭐 20, 30%씩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다 리드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은 반대로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정받으면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뭐 많게는 100%, 적게는 뭐 한 40, 50%씩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월 달과 7월 달에 전체적인 지수의 움직임은 제한적인데 종목의 색깔이 바뀌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올 때는 지수를 밀고 올라왔지만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보니까 뭐 코스닥은 좀 밀고 올라오는데 코스피는 밀고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중국과 관련된 이슈 뭐 이런 것들의 일정 부분의 부담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6월 달에 주도주였던 반도체가 쉬어가고 7월 달에는 주도주였던 2차 전지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반도체 종목 쪽으로의 전반적인 매기가 약해진 것이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의 시각은 지난 3월 이후에 전혀 바뀌지 않고 반도체 주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매수 관점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6월 달에 잘 갔었고 주도주 역할을 지금도 7월 달에 2차 전지주가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포위망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일본이 가담을 하게 되면서 K 반도체 중에서도 낸드 시장에 대한 좀 우려감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또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은 합병 소식도 나와 있는 만큼 관련해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반도체 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있을 리가 없죠. 뭐 키옥시아나 지금 현재 웨스턴 디지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뛰어넘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뭐 그들의 기술력 자체가 워낙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격차가 더 벌어졌으면 벌어졌지 그 격차를 뭐 2등, 4등 둘이 합친다고 갑자기 1등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올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합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의 낸드 업체들 같은 경우 일부 저가 사양들부터는 네. 자기들이 물량을 채우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요인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 업체가 합치는 그 이유도 뭐 시장의 전체적인 경쟁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저 중국의 커오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규모를 키우는 방향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뭐 키옥시아하고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이 뭐 합친다고 해서 이거 뭐 예전부터 알려졌던 뉴스고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엔드급의 낸드 플래시에 미치는 영향도 당분간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약진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합병 이슈의 경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중국 업체의 약진을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해운선사 HMM에 대한 매각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새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매각 가격이 최소 5조 원대로 추산되는 만큼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인수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HMM과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CJ그룹, LX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선 포스코그룹주만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각 절차가 본격화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수를 살펴보면 KDB산업은행이 가장 많은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매각 절차가 본격화됐다라고 하는데 HMM의 주가는 오늘도 또 빠지고 있거든요. 어떤 원인 때문일까요? 그 핵심은 아랫부분이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부분, 네. 2억 주 정도에 대해서는 뭐 다 알고 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BW나 CB 물량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을, 왜냐하면 이거 다 하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얼마만큼을 주식 전환해서 물량이 나올까가 관건이었고, 근데 반대로 또 저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저걸 만약에 주식으로 물량화하지 않으면 배임에 빠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금화해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뭔가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이익을 안 챙긴다라고 하는 건 배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물량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봤는데 이게 2억 주나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당연히 주식수가 많아지니까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을 거고 저 정도를 살 수 있는 기업군이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나타나면서 현재 업황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서 CB, 뭐 BW 전환 물량에 따른 부담감 자체가 현재 주가 하락에 가장 본질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CB와 BW 물량 다 지금 이렇게 체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업황 관련해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조선주는 올해 좀 본격적인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지만 해운주의 경우에는 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최근에 해운주 업황 진단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지금 조선주의 흐름은 뭐 아시는 것처럼 마진이 개선되는 그런 물량들이 서서히 실적으로 잡히면서 장기 적자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반등의 포인트죠. 다만 이제 운임 쪽을 살펴보시면 이쪽은 실제로 그 신조선가에서 올라가고 있는 게 LPG선, LNG선 뭐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쓰는 연료를 바꾸는 그런 선종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 상선 가격은 그렇게 올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더 한 가지 보시면 지금 운임은 상품 운임 자체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상하이 운임도 현재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권화물 지수라고 볼 수 있는 BDI 지수도 현재 하락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지금의 추이를 놓고 보게 되면 상품 가격도 제한적, 그다음에 운임도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전 세계 최고 선사라고 할 수 있는 머스크라든지 소위 이제 이 카르텔도 이제 붕괴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임도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양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결국은 업황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오히려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는 조금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이들 종목군들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HMM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남은 국적 선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적 선사에 대한 뭐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뭐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물량 소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주가치 해석에 대한 어떤 평가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업황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도 점검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비교적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뭔가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만큼 뭐 개별적인 모멘텀이 다 튀어오르지 않는 이상은 사실 뭐 주가가 반등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도 들립니다. 그렇다면 또 HMM의 경우에는 올해 뭐 인수합병 관련해서 가장 최대 이슈가 된다라고 할까요? 여러 업체들이 좀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수 후보가 될 만한 기업들도 좀 큰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이 중에서 어떤 기업이 좀 인수가 유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인수 합병이 되고 나면 HMM의 주가 변동은 또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네, 현재 지금 그 인수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여기서 이렇게 네. 보이는 건 뭐 누가 뭐래도 현대차와 포스코 둘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근데 둘 다 지금 이제 나름 자신들의 그 그룹 계열사 내에 운영할 수 있는 회사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포스코는 포스코 인터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 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 내에 있으니까 그거 합쳐졌을 때 뭐 물론 추가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녹여낼 거냐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뉴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인수 의지를 가장 강하게 나타냈던 것은 네. SM상선입니다. 뭐 지분도 꽤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들이 인수 의지를 나타낸다고 해도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누가 선택이 돼도 이건 선택이 승자의 저주가 될 가능성도 단기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적선사, 하나 남은 국적선사를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가격이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는 데다가 그다음에 물량 부담도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을 고려했을 때 그다음에 현재 재무 부담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승자의 저주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떤 기업이 인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수한 그룹 자체가 일정 부분 주가가 흔들리거나 상승 동력을 이룰 수 있다라는 측면에 좀 더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마지막 국적 선사라는 뭐 메리트는 있겠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인수를 대상 기업에 좀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도체와 또 해운 업황 관련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탑픽 종목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역시 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뭐 7월 들어서 확실하게 시장 주도력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그러면 다시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과 상관없이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PR 스트립 1위라고 할 수 있는 PSK는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 분야의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긴 어렵고 그다음에 기술 장벽도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그렇다고 아무 기업이나 뭐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 설사 밀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함께 가고 있는 그 계약을 깨고 들어올 개연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뭐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벨벳 애칭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미세화 공정에서 새로운 장비가 있는데 이게 랩리서치가 독점하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PSK가 개발해서 이와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이제 미세화 공정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장비의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리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 뭐 대만 쪽으로도 일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매출처의 다양함, 그다음에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마켓시어 1위 업체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는 어차피 멈추지 않고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한 2만 원 정도의 가격대까지는 매수 구간으로 열어둬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목표하고 있는 3만 원 가격대가 현재 뭐 PER 기준으로는 12배, 13배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손절 가격은 한 17,000원 정도까지 붕괴되는 그런 뭐 극단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조금 손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PSK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과 다뤄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시장이 좀 골디락스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한번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장님 지난주에는 미국 네. 출장 이슈로 네, 저희 그렇습니다.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셨는데 네, 네. 일단 미국 현지 상황 어땠는지 좀 먼저 그러니까 전해주시죠. 미국의 그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굉장히 뭐 비판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한 게 아니 경기 침체 없이 물가가 하락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골디락스가 지금 왔느냐 안 왔느냐 지금 굉장히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경제의 연착륙은 현실화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팩트가 뭐냐면은 연준의 아주 지속된 이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없이 소비는 굉장히 강하고 더군다나 고용 시장이 받쳐주는 거 이거는 뭐 이 소위 말하는 과거에 경제학이나 이런 증권 관련된 학문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이 굉장히 강한 경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 것이 이제 문제죠. 그러면 금리 인상 더 해야 돼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오지만 일단은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이 연착륙 아니라 노랜딩이고 굉장히 현실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노랜딩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원장님? 일단은 하여튼 탄력적으로 지금 소비가 특히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탄력적으로 지출이 계속되고 있는 한 일단은 거기를 또 받쳐주는 강력한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한은 일단은 침체는 없다. 굉장히 마일드한 리세션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가라앉는 정도의 그런 침체는 분명히 없을 것이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일단 뭐 이제 내일 모레면은 미국 이제 FOMC가 열려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네. 올리는 건 확실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가 이제 왈가왈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9월 달에 올리느냐 아니다 이걸로 끝이니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많고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제 보여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FOMC에서는 0.25%포인트, 즉 베이비 스텝이 좀 유력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이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앞으로 금리 인상 전망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많이 유력한 상황이죠. 그렇죠. 0.25%포인트는. 이건 뭐 100% 이제 25bp 가는 거는 이제 100% 이제 된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제 8월 달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 가는데 9월 달부터 그러면 진짜로 동결을 하든지 네. 이제 내려오는 부분들인데 지금 굉장히 이제 스케줄도 나오고 지금 퍼센테이지도 지금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현재 금리가 이제 525bp란 말이죠. 그러면 현재 싸우고 있는 거는 550bp에서 끝날 것이냐. 네. 그렇다면 7월 달에 올리는 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뒤에는 없을 것이냐.
한 번 더 있을 것이냐, 또 제롬 파월이 2번 한다 그랬으니까 2번 해야 되는 거냐 등등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얘기들을 뭘 하냐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경제적 침체 없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9%에서 3% 내려오는데 이렇게 고생을 했고 마지막 3%에서 2% 가는 게 어렵다면은 아니 그럼 뭐 2%가 법적으로 정해진 숫자가 아니잖아요. 네. 3% 갑시다. 그 얘기가 굉장히 부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3% 해서 쫙 뭐 물가도 잡는 듯한 네. 모습 등등 해서 지금 그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얘기가 왈가왈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까지 갔냐면 금리 인상을 하면은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 그런 이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9개월이다. 아니다. 그다음에 무슨 주간 실업수당은 선행지수로서 12개월 후에 나타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왈가왈부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온 보면 전망들을 굉장히 큰 우리 IB에서도 네. 뭐 경기 침체 확률, 뭐 침체 시점 뭐 등등을 쭉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소수 의견이 됐어요. 전망이 좀 많이 변했죠. 네, 변하면서 미국 침체 없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이 아니라 노 랜딩으로 지금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미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네. 일단은 코로나19에 일어나기 전에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뭐 제가 들어가서 이 회사를 뭐 탐문하고 온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거는 출퇴근 시간에 이 러시아어가 무지무지하게 길어졌어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많은 이 트래픽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고용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그 단단한 고용에서 이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다음에 또 백화점도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저는 1층만 보는데요. 1층에 어떤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경기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거든요. 이 과거 3년 전, 4년 전에 디스플레이한 그러한 형태로 다시 다 돌아오고요. 그다음에 뭐 저녁에 뭐 식사 자리 같은데 예약 없으면 지금 못 가고요. 네. 그렇다면은 소비가 굉장히 지금 강합니다. 특히 이번에 금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상황에서도 사실 부도나는 회사 별로 없고 그다음에 개인 파산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과거에 금융 위기들 뭐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등등 하면서요. 개인과 기업이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상시에 대출 증가율보다 굉장히 대출이 억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그 앞에 우리가 치렀던 어떤 금융위기와는 다르게 네. 좀 편하게 금리 인상을 받아들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가가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네. 기름값이거든요. 근데 기름값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어요. 내렸는데 다시 조금 올라간 상태랍니다. 근데 내렸다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마켓의 저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9%에서 3%까지 내려오는 거는 대단한 일이라는 거를 지금 인정들을 마켓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3%에서 2% 가는 거는 굉장히 마지막에 그 이제 결승선을 가기 위해서 라스트 스파트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 뭘 하냐. 그러지 말고 우리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3%로 올립시다. 네. 이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렇다면 편하게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라는 게 9%를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3%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거든요. 9%가 3% 떨어지면 진짜 3분의 1로 떨어진 건데 네. 등등 해서 지금 노랜딩을 중심으로 해서 마일드하게 이제 리세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회복력을 굉장히 자랑하는 게 지금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다 보시면 했지만 뭐 서비스업 쪽에 이런 모습들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걸 봐서는 굉장히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떤 지면으로 어떤 방송으로 봤던 부분보다는 굉장히 건실하고 네. 튼튼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네, 미국 경기 자체가 굉장히 건실하고 튼튼한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약간의 침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많이 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편 또 미국의 고용 지표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또 핵심 노동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죠. 그러면 최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원장님? 자, 이제 실업률부터 보시면요. 네. 이제 3.5, 이제 3.4 이게 사실은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이고 근데 왜 역대급이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요. 미국에서 없어진 일자리가 2,200만 개입니다. 네. 10년 동안 이 뭐 만들었던 2,200만 개의 일자리가 3개월 내지 4개월 만에 없어진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굉장히 뭐 사실 이제 실업률을 잴 때는 내가 뭐 직장을 간두더라도 구직 활동을 안 하면 실업률에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코어한 생산 가능할 이 가능성을 갖고 있는 노동력이 지금 딱 맞춰서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 고용 시장에 대해서 이게 나오면 어떨 때는 악재로 하고 그걸 네. 금리를 올리려고 그래서 지금은 3.5에서 3.7 사이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강한 그러니까 고용이 돼 있다는 자체가 소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지금 3분의 2의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아직도 강한 부분. 물론 지금 저축률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일시적으로 재난지원금이 나갔기 때문에 저축률이 올랐던 거고 평상시로 돌아왔고 2,2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을 지켜나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회복력 차원에서는 미국 경제가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뭐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금리의 향후 이 인상 과정이라든가 스케줄이 사실 좀 혼란하긴 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거는 올해 말이면은 일단은 동결 그다음에 인하의 어떤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부분들로 옮겨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고용 시장은 계속해서 화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이죠. PC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또 이 지표도 연준이 좀 주시하는 지표잖아요, 원장님. 그럼 네. 이 지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 이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뭐 25bp 요번에 올리는 네. 거는 이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된 다음에 그럼 이제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럼 이제 분수령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11월 달에 나타날 것이 9월로 당겨져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이제 이번 주 내에 이제 뭐 2분기 GDP라든가 이런 중요한 성적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7월 달이 금년 내에 마지막 인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미국은 내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금리를 올리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기간 이후까지도 이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올린다는 그런 상황에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7월 달이 마지막으로 올리고 조금 더 지켜보는 상황.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면 내년으로 옮겨 타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런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은 이번에 나오고 특히 이번에 주의하게 보셔야 될 거는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말한다면 기자회견 하잖아요. 네. 거기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정치의 계절로 옮겨 탔기 때문에 제롬 파월보다는 이제 후보 쪽으로 어떤 뭐 대화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힘이 옮겨 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도 개선해야 되는 정치 경제의 그런 시절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정치와 경제 시절이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바이든 정부는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중국의 옥죄기에 들어갔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반면에도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에서는 자국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좀 깊은 우려를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요구하는 거 뭔지 좀 궁금하고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가 지속된다라면 어떤 면은 또 득이고 어떤 면은 실일지도 궁금합니다. 좀 도표와 함께 좀 짚어주시겠어요? 지금 뭐 1차, 2차, 3차로 나서 굉장히 강하게 강대강으로 부닥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서로 만나니 안 만나니 뭐 하고 특정 기업을 하면 또 눈에는 눈, 귀에는 뭐 코에는 코 뭐 이렇게 해서 다 네. 지금 어떤 강대강으로 미칠 것 같았는데 최근에 재미난 게 뭐냐면 7월 17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유수한 그러니까 네. 인텔, IBM, 퀄컴, 엔비디아 뭐기 총수들을 백악관으로 다 모았어요. 네.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미국 반도체 협회 회원사거든요. 근데 희한한 얘기들 한 거예요. 둘 다 싸우면 둘 다 죽습니다. 거기서 집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한 지속 접근 허용성을 확대해달라는 겁니다. 중국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그만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뭐 이런 전체적인 규제가 뭐 저희도 필요한지는 압니다만은 규제를 굉장히 심플하고 딱딱 알아듣게 해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제를 하면요 공급망만 교란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호하게 하니까 중국이 지금 거꾸로 이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따라서 미중 정부가 이제 긴장 완화하고 규제 확대가 아닌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진짜 대통령이 지금 뭐 이 자신감을 갖고 지금 추진하는 정책에 협회 회원 또는 이런 회사의 수장들이 들어가서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뭐 사실 마음 먹고 작심하고 네. 들어간 거고요. 작심하고 들어갔다는 거는 뭐 대통령의 어떤 뭐 정치적인 역량을 뭐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동맹국들과 조율을 마칠 때까지는 조금 대중 수출 규제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달라는 얘기들을 한 걸로 봐서는 이제 요것이 이제 사실 빌미가 돼서 네. 조금 더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로 갈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언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으냐면 8월 달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지금 있단 말이죠. 그렇죠. 캠프 네. 데이비드에서 지금 한다고 지금 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일부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가서 사실 굉장히 모호하고 지금 이 광범위한 규제 때문에 사실 중국의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사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등등까지가 지금 뭐 어울려지고 잭슨홀 미팅 나오고 이러면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강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나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해지지도 않은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가는 굉장히 정치적 선택으로 이것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될 거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되고요. 사실 이렇게 뭐 지금 반도체 협회 또 뭐 인텔이나 IBM 회장을 부르는 게 네. 우리가 가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가 아니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을 한 거거든요. 얘기를 듣는다고 등등의 정황들을 봤을 때는 더 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중 간의 갈등은 더 격화되지는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전해드렸던 핵심 이슈 속 투자 전략을 위한 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과 일본 반도체 연합 속에서 PSK를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운업은 각자 도생 시대입니다. HMM은 비중 축소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노랜딩 가능성이 부각됩니다. 주식 밸류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